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9 1800-1729 굿나이버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대학 자율 모집을 수용했지만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 역시 재검토는 없다면서 양측의 갈등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윤 당선인, 건강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윤 당선인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 출신으로서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될 일도 많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의료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 누적된 그 구조적인 위기로 해서 그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 가서 뭐 법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 등을 통해서 좀 슬기롭게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당선인께서 최근에 이제 칼럼을 통해서 미국 의료 수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협 측에서 좀 잘못된 게 데이터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에 또 뭐 중재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은 미국의 의료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구매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의료 수가의 기준이 되는 거는 그 연방 정부,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보험의 수가가 일반적으로 기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건강보험 수가와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를 비교할 때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그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라고 하는 이 보험의 수가와 우리나라의 수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협이 미국에서 그 노인 의료보험, 공적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의 한국 명칭을 제가 건강보험청이라고 썼는데 그게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의 기능을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더하기 심평원 더하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국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강보험청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는 메디케어의 수가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합쳐서 전체 인구의 뭐 한 40% 가까이를 커버하고 있고 미국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게 미국의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삼으라고 하면 공적 보험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흔히 이제 그 의사 단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미국에 비해서 수십 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소득 수준, 1인당 GDP를 보정해서 비교해야 하고요. 전체 수가를 평균적으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흔히 나오는
진료비 비중이 높은 수가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낮은 수가와 미국의 굉장히 높은 수가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좀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미국 병원이 내세운 수가와 미국이 실제로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의 수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병원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로 보험회사와 계약할 때는 그것의 20%, 30% 수준의 낮춘 소위 할인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병원이 내세운 가격이 공정한 수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좀 편협된 부분이 있으신 게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병원 접근성이 좋으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금 4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전체 의료비의 40%를 쓴다는 얘기겠습니다. 앞에서도 40%가 커버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요, 전체 인구의 40%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이 의료 접근성이 그럼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일반 자영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병원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것이 병원을 못 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조금 간단하게 짧게만 이게 저희가 네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했던 건데. 메디케어 노인보험의 대상이 되는 인구가 18%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장애인을 커버하는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역시 대상자 수가 한 18%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37, 8%가 되기 때문에 제가 4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서 접근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절반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공보험 또는 미국의 좋은 직장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본인 부담률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미국에서 비싸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보험에 들지 못한 약 한 10% 남짓한 인구에서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못 가는 것이지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눠볼 주제는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6개 지방 거점 군립대가 제안한 자율 모집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기존 2,000명 증원 입장에서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자율 모집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한 거죠. 정부 입장에선 분명히 한 발 물러섰다라고 하는데 또 의료계 입장은 다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2,000명 증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의사만 의대 정원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치대, 한의대, 간호대, 의료기사, 약대, 수의대 모두 관리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다른 데 증원 늘리거나 축소할 때 이렇게 자율방침할 건지 저는 이번 정부의 어떤 시그널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봐요. 이게 설령 양보안이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런 방식으로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양보안을 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백 교수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요? 이 정부의 정책만을 본다면은 완전히 꼼수고 미봉책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2,000명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섰다고 그러는데 25학년도에 한해서 그것도 또 국립의대 총장들이 제안을 해서 50에서 100% 정도 감원을 한다. 감원이 아니죠. 증원하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2,000명 확정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의 의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인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타협할 만한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이었고 일단은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총장들이라는 것은 역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낸 것인데 네.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남아 있는데 1년간이라는 것에 한정했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당선인께도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마지막 양보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50%까지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하게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스스로 물리는 데는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빌어서 그 조정안을 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정원이 조정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효과나 그 조정안 또는 타협안의 그 의미나 뭐 효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이제 백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2025년도 정원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네. 2026년 이후 정원은 그냥 2,000명을 고정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안했던 국회가 포함된 민의당정 사자협의체에서는 그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두고 2026년도 정원부터 그 검토위원회의 검토 과정과 합의를 거쳐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고 정부가 내놓은 그 예전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 안에도 보면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별도의 조정기구를 두겠다고 하는 이 제안을 담고 있어서 네. 저는 정부가 뭐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26년도 이후의 정원에 대해서 별도의 조정 기전을 두고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더 앞으로 제한될 수 있는 그 타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관련해서 최신 여론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나와주신 출연진들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게 41%, 2,000명이 되겠죠. 자, 규모나 시기 조정, 즉 중재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47%였습니다. 즉 중재안에 대한 필요성에 지지를 보내시는 그 의견이 좀 더 많아졌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정부 안대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것도 41%,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중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한 분씩 부탁을 드릴게요.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예, 처음에 정부안이 2,000명이 나왔을 때는 뭐 10% 이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조정한 것, 정부 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47%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선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 언론들의 보도 태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정보에만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정부의 말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것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아직도 과학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명 그 허상입니다. 갑자기 나온 숫자이고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 여론조사를 보면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정부에 대해선 불과 4년 전에 300명을 10년 동안 3,000명을 한다고 했어요. 지역 의사제로. 네. 너를 엄청나게 떴죠. 갑자기 뭐 2,000명을 5년 한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관료들이 있는 그때도 관료가 바뀌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책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지금 의대 정원 문제, 의사가 부족한 문제가 숫자 문제로 매몰되는 아주 안타까운 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시작은 그런 거 저걸 봤을 때 왜 국민들이 저렇게 지지할까? 지금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적 근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원점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면, 물론 정부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 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은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합의들을 통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앵무새처럼 과학적 근거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대 교수들에 의해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하는 원점 재검토는 아니에요. 저 되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증원 숫자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거죠. 정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의사협회 회장 얘기도 그렇고 지금 어제 보니까 의료개혁 특위가 떴잖아요. 지금 당선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의대 정원은 의사하고만 협의하겠대요. 여전히. 지금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어제 나온 거 보면 여전히 의대 정원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잘못한, 그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하고 의정협의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당선인께서는 지금 새로운 제안을 제기했지만 저희도 얘기하는 게 이게 의사 문제냐고요. 의사가 필요한 거를 의사가 결정하고 의사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 온건적인 교수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마치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주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의협 전공의 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전공이라든가 학생들의 지금 그 하는 행태나, 저는 이제 진료 거부 행태나 무슨 수업 거부 행태가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래도 지금 뭐 교수님들이 뭐 한 명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전체의 것이냐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말씀하시죠. 아까 보여주셨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들의 90%는 의대 증원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정부의 증원 결정 철회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의사들의 입장이 뭔가 과학적인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랬다면 우리가 의사 부족 문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를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짧게는 2020년부터 이런 논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또는 대학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의사가 부족한지, 지금은 얼마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의견을 내신 적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와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현재는 정말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의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의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부족하고 얼마쯤 늘려야 되고 우리는 얼마쯤 늘리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시면 저는 그게 근거가 있으면 증원에 동의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거는 증원 반대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증원 않습니다. 반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고 네. 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왜곡되게 발언하신 거를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1%, 47%에서 뭐 거의 90%가 찬성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47%라는 부분은 사실은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의미죠. 지금 2,000명이라는 곳에 매몰되어 있는데 41%는 그 2,000명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된다는 뜻이고 47%는 조정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47%는 거의 우리 국민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죠. 또 하나 원점 재검토라는 말이 지금 뭐 전혀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왜곡된 것이죠.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 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사실을 왜곡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47%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그게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자로 해석하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토론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2,000명 증원이 학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교육 여건이나 질 같은 걸 고려하면 좀 무리한 증원이다라는 이야기도 한결에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율적으로 50%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교육 여건은 조금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게 뭐 전국에 지금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6개의 국립대학만 지금 50%라는 얘기고 나머지 32개? 예, 32개 중에서 6개 빼면 26개 대학은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하지 않은 것이고 네. 실제로 50%를 증원한다고 해도 충북대학 같은 경우에 49명에서 200명에서 50%라 그러면은 사실은 150명에 한 70명 정도를 더 증원한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의 병상 규모나 의과대학 시설이나 의대 교수의 규모나 봤을 때 그 50%만 해도 당장 교육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유급 사태가 만약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예과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은 유급한 학생들이랑 합쳐갖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00명 증원된다고 그러면은 3,058명에서 4,058명이 되는데 네. 수도권에 있는 의과대학이 아닌 지방의 의과대학은 교육 여건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증원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의 질의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찬성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죠. 김장선님께서도 학교에 계셨으니까 이거는 네. 학교 여건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교육의 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 환자,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소아과 환자들,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수 수를 늘리고 교육에 더 투자를 해서 교육 역량을 키워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 배출을 늘리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에서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현재의 조건을 그대로 놔두고 현재 조건이 안 되니 의사는 못 늘려라고 하는 주장이 그 정당한 주장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의사들이 지금 뭐 700병상짜리 대학병원에서 뭐 50명의 의대 정원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100명, 150명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외국의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대학 병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병원, 지역에 있는 의원들 또는 더 나아가서 환자들이 사는 집에까지 가서 네. 학생들이 실습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하려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대형 병원 중심 대학병원에 갇힌 시스템으로 교육과 수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학병원을 벗어나서 대학병원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협력 관계를 맺고 전공의를 공동 수련하고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도 환자가 사는 곳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저는 더 올바른 방향이지, 대학병원 병상을 어떻게 늘리냐라고 하면서 증원 반대의 이유로 삼는 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원님. 뭐 저는 대체로 당선인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대 정원을 배치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단세포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의사 부족을 얘기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양의 부족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건 OECD 평균에서 지표가 이미 알려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건 제가 2021년도 의사협회 뭐 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봤는데, 뭐 활동의사 11만 명 중에서 그 피부 미용 쪽 의사가 3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 우리는 작은 병상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수 의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뇌출혈로 사망했었던 사건도 있고, 대구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있었고, 어린이날 우리 소아 청소년과 응급실 5군데 갔다가 그 끝내 병실 못 찾았던 경우가 있잖아요. 왜 서울을 저는 배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도 부족해요. 그런데 무슨 지방이 부족하니까 지방에만 늘리겠다. 정말 단세포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실패한 데가 간호대학이에요. 간호대학 입학 정원이 지금 수도권이 18%고 지방이 82%인데 실제로 수도권의 활동 간호사는 늘고 있는데 지방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사실 복지부가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 배정하는 방식을 보면 참 단세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증원 자체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도 발굴하는 그런 체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인재가 그 해당 지역의 의대를 가서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정부가 이제 지방 의과대학에 더 정원을 많이 배정하고 이제 서울에는 안 배정하고 수도권에도 뭐 일부만 배정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를 의료 이용의 생활권으로 나누면 한 뭐 55개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입원 환자의 사망률,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의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입니다. 네.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강원도 강릉진료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나누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밀하게 지역별로 의료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적정한지, 그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서 배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에 그 김원일 위원님의 의견에 이제 동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의대 정원 그 배정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건국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줬으면 그 정원이 서울에 있는 건국대 병원이 아니라 충주에 있는 건국대 네. 병원에 그 정원이 이용되도록 배정되도록 하는 방식. 예를 들면 성균관 의대의 정원이 삼성 서울병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2,000여 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니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자, 성균관 의대의 정원을 배정할 때 당신들한테 우리가 이만큼의 정원을 주는데 이 정원을 경기도 여주 이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데 쓰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원을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을 달아서 배정해야 이 정원이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울산이대, 성대, 건대 같은 경우 사실은 다 서울서 수련받고 서울의 인턴 레지던트로 남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논란이 된 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정부의 아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아닙니다. 정부도 그 배정한 정원들이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이지 구체적인 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상황에서 보면 그 백 교수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해서 그런 구체적인 발언을 정부가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지 정부가 부족한 걸 문제 삼아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말자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교육 여건을 보면요. 예. 울산의대나 성대 같은 경우는 뭐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수 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투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4배, 5배로 늘려도 충분히 가능해요. 괜찮은 병원이란 말이 인프라가 뭐 되는 인프라 거고. 정도가 아니라 네. 뭐 지금의 49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많이 늘린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아니고 좀 더 열악한 환경의 대학들이 지금 많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뭐 네. 대표적으로 충북의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건데 앞으로 수년 안에 지금 국가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갖고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그 유튜브 저희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세요.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럼 지금 어쨌든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상급 진료 기관이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이 언제까지 이 상태를 계속해서 아니 유지할 벌써 수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수술일수록 레지던트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수술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 중환자실, 일반 병실에서 이 당직을 쓰는 사람들은 다 전공의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미 수술 건수는 반 이하로 줄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받는 타격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수술들을 일반 중소병원들, 2차 병원들에서 할 수 있냐면 2차 병원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의 병원들에서는 실제 그런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레지던트가 남아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수술 건수는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붕괴는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 교수님들이 사직을 하게 되고 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파국은 더 심해지겠죠. 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한 달이 지나서 2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의료계 해석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거 잠깐만 짚고 갈게요. 25일부터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서요. 정부 해석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의료계에서는 민법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 정부에서 특별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정확한 사항,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비대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게 이제 병원이나 대학에 제출된 게 있는데 대부분은 비대위에서 아직 가지고 있고 네. 대학이나 병원에 제출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25일에
한 달이 지난 제출된 사직서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앞으로 더 사직서를 내고 또 거기서 한 달이 지나면 뭐 그 대학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학 교수들이 뭐 증원의 전면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대학과 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거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는데 전면 재검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떠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동을 대학 교수들이 할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네네.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대규모의 대학 교수들의 사직과 그로 인한 그 의료 공백, 대규모 의료 공백이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만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그 교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절반 이상이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확인을 하셨고, 이제 정부가 또 하나 내놓은 게 그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해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제 25일에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의사단체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당사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전공의하고 의대생들, 뭐 물론 의협이 지금 다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서 그걸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국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뭐 반대입니다. 정치가 지금 개입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풍파가 일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또 정치권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대화를 위한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시는 어떤 특정 주체에서 참여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정부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문제를 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중재안을 어느 정도는 내고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야지,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보면은 무식하면서 용감하기만 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의료개혁 아까 특히 얘기했었던 대로 여기는 뭐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개혁 특위를 열어서 저는 뭘 할지 참 되게 우려스러워요. 의제들을 보면 무슨 뭐 그 특례법 같은 걸 만들려고,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이라든가 환자에게 매우 좀 불리한 조항들, 그다음에 뭔가 수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지금 의사가 4.4배 일반 노동자들의 페이 닥터는, 그리고 그 개원이 같은 경우 6.8배란 말이죠. 뭐 세계 뭐 구매력 지수로 1위이고 소득이, 이런 분들에 대한 수가 조정은요, 많이 주는 데를 좀 덜어내고 적게 주는 데 주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전 제일 우려스러운 게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한 28조가 흑자가 났어요. 근데 그 흑자 난 걸 지금 거기다 쏟아부을까 봐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방식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료개혁 특위의 의제도 그렇고, 지금은 의대 정원 문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필요한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서 한 논의 구조가 아니라면 저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 한 가지 좀 그 교수님께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정치가 개입해야 된다고 봐요. 정책을 누가 결정합니까? 선출된 권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대 정원을 하는 거죠. 다만 저는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벌써 4년 전에 있었잖아요. 4년 전에 있어서 지금 원점 재검토한 결과가 뭐냐면 5년 동안
그 2,000명씩 10,000명 늘린다는 게 결국은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또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양자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정부가 자율 조정한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양보는 뭐냐면 의사 집단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 정부의 양보는 뭐 자율 조정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해결 방안인 거지, 지금 무슨 마치 숫자 놀이에서 자율 조정하니까 몇 명 줄겠네, 2,000명이네, 아니면 전혀 늘리지 마네, 뭐 이런 식의 논쟁은요, 제가 볼 때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아니고 더 악화시키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필요한 데 배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필요한 데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또 정부가 사직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교수님이 파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누가 파업했습니까 지금? 파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 임금이라든지 뭐가 다 부족해갖고 파업을 해서 임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지, 나는 관두겠다는데 지금 이 전공의 과정 하는 것을 나는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관두겠다는 것 자체도 정부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대 사직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사표를 내겠다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사표를 냈으면 사실은 당국에서는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따질 문제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의 자기들의 의사가 관두겠다고 생각했으면 관둔 거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라도 의료를 안 한다고 그래갖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무조건 환자를 다 떠나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도 파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파업 아니에요. 진료거부지. 법적으로 진료거부예요. 의사가 무슨 파업입니까? 명백하게 진료거부고 개원이가 가는 건 휴진이에요. 휴업이고. 아니 무슨 경영자가 파업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휴진과 진료거부라고 표현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나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환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건데 이걸 나의 자유다. 이건 자유지상주의에 불과하면 자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공공의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공공의대를 무슨 강제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선택해서 공공의대를 가는 거고, 그 조건에 합의해서, 그러면 국가는 그에 맞게 장학금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의 그 대가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서로 어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교수님 말 맞다나 절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제대로 안 되니 이거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미 논의가 됐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그런 얘기는 완전히 다 드러내버리고 네. 없애버리고, 이미 겨우 국회가 통과됐어요. 지금이라도 법사위만 통과되면 공공의대, 그다음 지역의사제법 통과됩니다. 당장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들을, 그리고 논의하는 방식이 고작한다는 게 자율조정, 이러다 보니 자꾸 그 논의만 더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주제가 왔다 갔다 네, 해서 지금 왔다가 첫 번째 저도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첫 번째 이제 그 국회가 그 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서 백순영 교수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의사들이 주장하는 뭐 의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 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 시간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 의사들의 분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수 의료를 내가 전공하더라도 한 병원에 적어도 의사 수가 6명, 7명은 있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당직 서고 예를 들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 네. 이런 게 다 법으로 해결되고 정책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생기고 통과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데,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면 거기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정해지고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정부 어떤 정책을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협회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까지 여야가 다 들어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와 어쨌든 뭐 대정부가 됐든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면 사실 의료계 안에서도 좀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뭐 통일됐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목소리가 핀트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전공의들 생각이 조금 다르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의협은 또 의협대로 여전히 좀 각자 움직이고 각자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그러면 협상 주체가 누가가 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서 누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거부터 좀 정리를.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인가요? 지금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지금 멈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올해 당장 2,000명 증원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1년 늦어진다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국회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야의 그냥 싸움터일 뿐이지 거기서 어떤 안이 도출되었을 때는 그건 거의 의미 없는 안만이 법안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회 안에서 법으로까지 할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에요. 전부가. 전 국민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전부 이것이 최선안이라고 하고 느낄 수 있느냐. 뭐 100%가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어떤 것이냐를 것을 도출해내는 것은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국회의원들이 논의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이거 정부의 무도함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의료 사고와 관련된 문제 또는 전공의의 근무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법이 아니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가 개입했었을 때에 뭐 소위 이게 정치적 논란만 더 키울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법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사고 문제라는 것도 다 대립되는 문제거든요. 의사가 정말 잘못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도 지금까지 뭐 형법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갖고서 의사를 처벌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없는 이유가 또 국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도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법으로 만들었을 때는 항상 여야의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건 항상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는 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지 사회적 합의가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020년부터 원점 제공을 해왔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절대적인 양이나 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거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 저도 봤지만 정부가 너무 너를 떠요 정책이. 300명을 10년 동안 늘린다고 했다가 4년 지나니까 그 2,000명을 5년에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너를 띄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재량 정책에 맡겨져 있거든요. 재량 정책 이건 국회가 개입할 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어떻게 어떤 구조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사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마치 이런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통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걸 법률로 통제를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정부도 행정부도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지금 제도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건 반드시 국회가 개입하고 그리고 그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이미 정치적인 문제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그러면 그 국회나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풀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건 뭐 반드시 그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으로 노현홍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내정이 됐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시면 의정 갈등을 좀 풀어낼 적임자라고 보시는지요? 뭐 굉장히 원만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 뭐 상대적으로 갈등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거나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적인 성향을 또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지난 20년간 해야 될 정책들, 개혁 과제들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서 그런 그 과감한 개혁을 의료 개혁 특위에서 실제로 해낼 수 있을지 또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무언가 대화에 나서서 논의에 좀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선 생각하시는 바가 양측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댓글창에서 통해서도 계속해서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 걱정은 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는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지금 이번에 그 전임의들이 50% 넘게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백 교수님 조금 숨통이 트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의정 분쟁이 있기 전에 전임의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600명 정도 됐었는데요. 네. 대부분 1년 개혁입니다. 뭐 길게 해도 3년에서 뭐 최장 6년 펠로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전임에서 그 전임 강사가 되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1년 정도 계시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남으신 분들이 한 1,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새로 지금 지원을 하신 분들은 뭐 기껏해야 200~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가 10,000명 이상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수백 명의 숫자는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임의들이라고 하면 그 의료의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으신 분들 그거는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전임이라 하면 전문의 과정을 다 끝내서 전문의 면허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전문의 과정을 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수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교수님들처럼 직접 자기가 자기 환자를 가지고서 뭐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걸어보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네, 더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휴학한 학생들 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안에도 그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의대 증원 결정을 정부가 철회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절대 안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전공의들이 또 일부 있고 나는 그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또 전공의들도 다수 있고 그런 학생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의사 사회의 문화가 소수의 강경파 또는 그 강경한 목소리가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좀 집단적인 문화가 있어서 네. 그 지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그 소위 단일 대오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조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임의의 복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숫자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일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전체 집단이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으로부터 좀 각자의 입장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이 되면 저는 적지 않은 학생들,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간단히 지금 전공이나 학생들을 굉장히 매도하고 계시는데 일부의 강경파 전공의들이 일부고 대부분의 학생이나 전공의들은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의 강경파라고 얘기하셨고 일부의 강경파가 대다수가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고 다시 싶어하는 보십시오. 학생들이 예. 또 있다라고 또 있다가 아니고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수가.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 중에 일부의 학생이나 전공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안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공이나 학생들을 완전히 매도하시는 교수님이라고 볼 수 어느 있습니다. 정도의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학생이나 전공의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사회인 거지 일부의 의견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자기 의사와 반해서 학교에 못 다니고 전공의 생활을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자유가 논의를-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돌아갈 자유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말씀하세요. 네, 더 네네. 하실 말씀. 그러니까 네. 다 언론을 하시죠, 통해서 뭐. 네.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출석하고 현재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반성을 해라. 뭐 사과를 학교에 시키는, 네.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 볼 때 옛날에 냈던 시험 문제를 족보라고 하는데 그런 족보를 못 보게 하겠다. 또는 지금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을 하거나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교수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이게 왜 어떻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음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위원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문제가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 이면에 또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기사에선 이렇게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아과 가서 개고생했더니 피부과 가서 꿀맛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던데 그 이면엔 다 수가 문제들의 어떤 기형적인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태가 아까 수가 문제를 얘기했었던 대로 어디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어디는 적게 버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방식이 이제 상대가치 조정을 해서 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데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기 거의 다 의사분들이 들어오세요. 네. 근데 그리고 의사분들끼리 조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조정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수가 체계가 행위별 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비해서 의료 이용이 높다? 당연히 높죠. 감기만 걸려도 2번씩 오게 하는데 대신에 1분 진료, 3분 진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진료를 하게 됐고 그게 마치 의사 얼굴을 자주 보는 게 마치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방식에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행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의사가 이렇게 부족한데 전부 행위는 의사 중심의 행위예요. 근데 일은 PA 간호사도 한단 말이죠.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자신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수가는 의사가 한 것처럼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수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당연히 필수 의료 문제의 수가를 올려줘야죠. 어떤 방식으로? 과잉돼 있는 것들을 빼서 올려줘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실 의료비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지금 수가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간병이라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사회적 네. 문제가. 네. 그리고 의료와 간병이 연계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에요. 이런 문제로 본다라면 다른 영역에 써야 될 돈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가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가 조정에 대한 백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지금 간단히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수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비급여가 많은 과가 인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조는 네,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가 조정만으로서 필수가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기는 한데 전공의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급여가 많은 과들은 전공의를 굳이 안 해도 전문의를 따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소아과나 흉부외과나 하시는 분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뭐 다른 과로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조정만으로서는 이것은 한계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 가치 점수? 네. 이거를 어떤 구조로 짜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네. 원점에서 다시 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당선인께도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가의 문제는 평균적인 수준이 낮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정확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수가를 너무 많이 주고 네. 어떤 건 너무 수가를 적게 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MRI, 초음파, CT 같은 이런 검사의 수가가 너무 높고 의료인들이 하는 뭐 수술 수가, 입원 수가 이런 것들이 낮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자료도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정부 공보험의 수가와 비교하면 저렇게 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그 대장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미국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보정한 값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가가 미국 수가의 한 71% 정도밖에 수준이어서 낮기는 하지만 저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교 수가로 선정할 거냐, 그러니까 GDP 수준을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좀 네.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그 소위 필수 의료과에 대한 지원율이 낮은 문제는 수가가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실손 비급여에서 너무 많이 돈을 버는 일부 진료 과목이 생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은 OECD 평균의 한 1.7배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가가 낮으면 우리나라 의사의 소득 수준이 높을 수가 없겠죠. 네. 예. 대학병원들이 그 많은 대학병원 분원을 지을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가가 부정확한 것을 교정해야 지금 일부 소위 인기과에 비필수 진료라고 하는 응급 환자, 중환자 덜 보고 비급 진료 많이 하는 과에 전공의들이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어요. 짧게만 마지막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시는 게 뭐냐면 다 알겠다. 의료 입장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 각자 의견 짧게 먼저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해법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정부가 그 정원을 그러니까 일부 줄이는 방안들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라면 줄이는 것과 더불어서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배정되고 배치될 건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의사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논의가 자꾸 공전되는 이유는 그냥 겁박하는 방식이 계속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사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안 하면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방식으로는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 면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줬었던 법과 제도를 완전히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하려면 일단 돌아와서 필요한 것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백 교수님. 지금 아까 그 원점 재검토라는 것이 뭐 의대 교수님들만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멈추고 재검토해서 새로운 안을 컨센서스를 얻을 때까지 사실은 결정을 유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에서도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민이 없으면 의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고 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서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이제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논의를 참 여러 차례 했었는데 매번 참 죄송스러운 거는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저희들 안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을 지금 몇 달째 경험하는 환자들도 참 불행하고요. 이 사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우리 의대생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모두 다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안해지는 건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